누가 가장 빠른 차를 만들 수 있느냐를 경쟁을 하는 것이 바로 F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의 본능 그 자체. 렛츠바. 안녕하세요. 글램피딕이 선사하는 위스키와 지게 페어링 플레이 위스키의 배대원입니다. 근데 오늘은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정말 특별하고 핫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람을 가르고 기축을 흔드는 머신들의 질주 F1.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주실 F1을 소화하는 캐로 윤재수 해설위원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설위원님으로 활동하시고요. 또 해외에도 자주 다니시고요. IT 회사의 높은 임원까지 지내셨다 보니까 위스키 경험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17, 18년 전쯤에 그 회사에서 같이 가던 바에서 추천을 받았던 술이 글램피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글램피딕을 마셔봤는데 이게 정말 좋기도 하고 출장 갈 때 꼭 마시는 술로 글램피딕을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아시아 최초로 다양한 국적의 문화가 공존하는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 위치한 루프탑의 프리빌리지 바인데요. 남산타워를 기준으로요. 이태원 전망을 비롯해서 싱글몰트 위스키와 다양한 창의적인 칵테일을 맛볼 수 있는 멋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위스키를 마시면 그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멋진 뷰가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F1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플레이 위스키의 세계를 한번 빠져들어가 볼까요? 아마 시작은 F1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F1을 한 줄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본능 그 자체라고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옛날부터 짐승을 키우면은 그 짐승들을 경주를 시켰어요. 강아지들도 경주를 시키고 말도 경주를 시키고 보면은 곤충까지 경주를 시키고 맞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F1 경기를 그랑프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랑프리란 말이 바로 경마에서 왔습니다. 아, 그랑프리가 경마에서 나온 네, 말인가요? 경마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만들어진 F1 서킷들의 상당수가 네. 경마장을 개조해서 자동차 경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올림픽에서도 대부분이 경주잖아요. 이런 것들의 본능적인 것들이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그 기술의 집약체인 자동차란 게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터스포츠가 존재하는 그 첨단의 꼭대기 맨 윗자리에 있는 것이 F1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간들의 본능이 집약된 것이 F1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F1이든 내가 길에서 운전을 하는 거든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어렸을 때 꿈꾸는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F1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요. F1의 사전적인 정의부터 한번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F1이란 뭘까 하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문구는 일단 읽기도 쉽지 않아요. FIA라는 단체가 주관하는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 쉽게 얘기하면은 포뮬러라는 자동차 경주 형태가 있고 그거의 1등급,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이 F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F2, F3, F4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F1이 있는 건데요. F1은 1950년에 출범을 한 챔피언십 이후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그 뿌리는 1880년대에 처음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1894년에 처음 자동차 경주를 했던 그 원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 F1입니다. 누가 가장 빠른 차를 만들 수 있느냐를 경쟁을 하는 것이 바로 F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야, 차가 좋으면 빠른데 그걸 뭐 경주를 하냐, 드라이버나 뭐 이런 사람의 힘은 관계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맞다는 건 진짜로 빠른 차를 찾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차를 만드는 게 또 사람이고 그 차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차의 부품은 드라이버입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의 성능을 뽑을 수 있는 드라이버가 있고 그렇지 못한 드라이버가 있고 그래서 드라이버에게도 챔피언을 주고요. 차에게도 챔피언을 주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이 F1입니다. 아, 그럼 제가 예전에 봤던 뭐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뭐 그런 게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팀에게 주는 컨스트럭터 챔피언과 드라이버에게 주는 이 챔피언이 다른 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팀으로는 너네 차가 제일 좋지만 드라이버로는 네가 잘했다. 이게 갈린 이런 시즌이 종종 등장합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F1 레이싱이 위스키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스키 같은 경우도 설비 되게 중요하고 역사 중요하지만 결국은
누가 만들고 또 어떤 마스터 블렌더가 어떻게 매칭을 할 따라서 저는 다른 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뭐 그런 기본 상식 같은 거 뭐 말씀해 주실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처음에 많이 혼동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프랙티스 퀄리파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스가 있어요. 프랙티스나 퀄리파잉이란 걸 레이스 전에 금요일부터 뭐 여러 개 합니다. 300km를 넘게 달리고 현재는 1시간 반 정도 내가 기록이 얼마가 나오든 남들보다 앞서 나가면 되는 순서가 중요한 경기가 그랑프리고,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는 기록 경쟁이에요. 기록 경쟁이 왜 나왔냐면은 느린 차가 앞에서 출발하면 사고가 많이 생겨요. 모나코는 봉천동 산길 같은 데서 레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릴 수도 없고 길은 좁고 이제 그런 좁은 데서 하는 건 특히 순위가 안 바뀌니까 답답하잖아요. 네. 출발 순서를 제비뽑기를 했어요. 정말 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931년에 모나코에서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원석이 자제하니까 연습 주행으로 사람들이 달려볼 때 기록이 제일 좋았던 차로 앞에서 달리게 하자. 실제 레이스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걸로 1930년대부터 자리를 잡았던 것이 프랙티스고요. 그래서 마지막 프랙티스만 아예 퀄리파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기록을 우선으로 하자. 지금은 심지어 그것도 쪼갰어요. Q1, 2, 3에서 마지막 Q3가 중요하게. 그래서 지금은 프랙티스 3번과 퀄리파잉과 레이스를 하는 구조로 자리를 잡은 거죠. 구조를 알아두시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F1은 챔피언십이라 네. 우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레이스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는 것도 우승이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것도 우승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의 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생각하면 한 경기는 그냥 이겼다 그러지 우승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그렇죠. 이 F1에 있는 그랑프리들은 각각의 이벤트가 따로따로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걸 우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혼동되지 않도록 챔피언십 우승은 우승이라고 안 하고 챔피언. 그러니까 하나하나 경기에서 우승이 있고 전체 경기 시즌별로 딱 해서 최종 우승이 따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따로 드라이버 따로다. 나는 경기 하나만 봐도 상관없어라는 분이라면 그냥 막 가끔씩 봐도 괜찮겠지만 전체적인 경기나 흐름을 보려면 꾸준히 보는 게 더 재미가 좀 있겠네요. F1 챔피언십을 보는 분은 다 따라가야 되고 그게 아닌 분이 있어요. 캐나다에 사시는 분은 캐나다 그랑프리가 최고고 네. 영국에 사는 사람은 영국 그랑프리만 넘버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탈리아의 페라리가 우승을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페라리가 우승하는 건 의미가 너무 많이 달라요. 페라리가 시즌 중에 몇 승 못했고 챔피언도 놓쳤는데 괜찮아. 우린 이탈리아에서 우승했으니까 이게 돼요. 진짜 한일전 느낌인데요. 예, 그런 거죠.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 탈락을 해도 한일전은 이겨야 된다. 그런 느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랑프리의 간단히 역사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위스키의 역사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엉망진창이잖아요. 다 제멋대로고 규격이란 게 없고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도 똑같은 게 안 나오고 그러다가 고든 베넷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든 베넷컵이라고 국가 단위 경쟁전을 만듭니다. 고든 베넷컵이라는 게 나오고 이것과 별개로 초창기 모터레이싱은 서킷이란 개념, 그러니까 경주장 개념이 없다 보니까 도시간 레이스를 했어요. 파리, 마드리드 레이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 그럼 일반 도로를 그냥 경차들이 달리는 거예요? 도로가 아닌 곳도 달리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자동차라 그럼 다 알지만 1903년, 1902년에 자동차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산업으로는 마차와 말이 훨씬 더 크고 자동차가 이 도시간을 달려가면 사람들이 재밌다고 또 홍보를 하니까 나오잖아요. 얼마나 위험할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안전통제위원이 있거나 그런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고가 있고 생명도 많이 잃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특히 프랑스도 이걸 금지를 하다 보니까 너네는 경주장에서만 해.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랑프리 레이싱이 흥하니까 영국에서도 대회를 만들고 독일에서는 아예 이름도 카이저 프라이스, 미국에서는 그랜드 프라이즈 해가지고 만들고 이런 경쟁을 하다가 화랑이 될 때쯤 전쟁이 났잖아요. 그때가 아마 1차 대전인가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사람들이 야 그때 재밌었던 거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또 대공황이 대공황을 서서히 극복할 때쯤 그랑프리 레이싱이 큰 인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30년대 중반에 대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이걸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쯤 또 전쟁이 터져요. 2차 대전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번엔 규칙부터 정리하자 해서 규칙이 1946년에 정리가 됐고 챔피언십이 50년에 열린 것이 F1입니다. 위스키의 방대한 역사만큼이나 진짜 모터스포츠, 그러니까 F1도 되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위스키도 그런 세계사적 사건들과 많은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F1에 가장 엄청난 신데렐라 스토리 중에 브런지피라는 얘기가 있어요. 브런지피요? 일본의 혼다라는 회사가 F1에 투자를 많이 해서 챔피언 도전을 하다가 정말 기대를 모으는 2009년 차를 내놓으려던 즈음, 그때 경제 위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철수를 결정을 하거든요. 600명의 팀원이 있는데 이 팀원들 먹고 살 곳도 없는데 팀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을 이끌던 그때 팀 대표, 팀 수석이 제발 이 회사를 나한테 팔아라. 이거 지금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다 해가지고 1파운드에 회사를 삽니다. 또 혼다는 철수는 하지만 우리가 지원은 해줄게. 시설이랑 나중에 기술 지원이라는 것도 해주고 그 와중에 이제 이 브런지피가 제발 엔진 하나 주세요 하고 여기저기 구걸을 해가지고 메르세데스 엔진을 받아오고 스폰서 하나 없이 흰색 차 스폰서 마크가 붙어있지 않는. 네네. 그런 정말 F1에서 보기 힘든 차로 나왔는데 그 팀이 시즌 전반에 전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챔피언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을 나중에 이제 메르세데스가 인수해 가는 이 스토리까지 가는데 글렌피딕이 지금 세계 1등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 솔직히 처음부터 1등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조금 후발 주자긴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증류소를 만든 지 200년 넘는 것도 수두룩해요. 근데 글렌피딕은 이제 130년 정도 역사입니다. 1887년 12월 25일 첫 증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요. 그때부터 1등은 아니었었는데요. 미국 금주법 시대가 있었거든요. 미국이 되게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 대공황 때 비슷한 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류소들은 미국이 큰 시장인데 금주법이니까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글렌피딕 같은 경우 올해 생산량을 늘렸어요. 왜냐하면 글렌피딕 같은 경우는 알았거든요. 금주법이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는 걸. 금주법이 딱 끝났을 때 미국 시장에 오래 수송된 싱글몰트 위스키를 공급할 수 있는 증류소가 거의 글렌피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계기로 글렌피딕이 단숨에 세계 1등 싱글몰트 위스키로 딱 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망하게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걸 살려낸 그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정말 재밌네요. F1 레이싱이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는 경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승자한테 상금 분배? 배분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스포츠이기는 한데 자본주의적이다 보니까 상금이 아니라 지금은 배당금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고요. 배당금은 주식할 때 주는 배당금. 이게 똑같습니다. F1은 챔피언십이라는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회사가 F1 팀들과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개 F1 팀에게 이 배당금을 나눠줍니다. 여기에는 50% 정도는 성적에 따른 배당금을 주게 되고요. 이 배당금을 받는 것이 전부고 경기에 따른 상금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시즌 동안 배당금을 많이 받으려면 컨스트럭터 순위, 소위 말하는 팀 순위가 좋아야 되고 이 팀 순위에 따라서 각 팀에게 돌아가는 돈이 달라지니까 네. 각 팀의 팀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양, 런닝 개런티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 순위에 따라 수백 명의 팀원들이 울고 웃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정작 드라이버는 우승을 해도 따로 상금이 없는 거예요?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은 자신들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팀에서 따로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알려진 게 뭐냐면 우승을 하면 보너스, 아니면 시상대에 오르는 3위 안에 들면 얼마, 그 시즌 전체에서 어느 정도 완주를 하면 얼마, 이런 보너스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팀원들의 월급을 결국 드라이버가 좌우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입사 원서를 낼 때도 드라이버가 누구냐를 보고 사람들이 내요. 이 드라이버가 제가 나에게 월급을 잘 줄 친구인가 아닌가, 아니면 사고를 많이 내서 나에게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친구인가를 따져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레이싱에 참가하는 드라이버가 몇 명 정도 있는 건가요? 각 팀마다 2명씩 도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실제로 그 뒤에는 수백 명의 팀원이 있고요. 아무리 적은 팀도 200명 이상, 많은 팀은 600명 이상의 팀원들이 모두 똑같이 이 드라이버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그 드라이버에게 좋은 무기를 쥐어주는 거는 그 차를 만드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F1 스포츠라는 건 결국은 팀워크가 핵심이겠네요? 팀 스포츠라는 걸 알고 보면 차를 잘 만드는 게 잘한 거니까 그 팀 스포츠로서는 차가 성능 좋은 게 굉장히 당연하고 의미 있는 게 되거든요. 차를 직접적으로 정비하고 조립하고 해체하고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미케닉,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이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거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쪽, 이쪽은 보통 공학 박사들이 쭉 포진해 있는 이쪽이 있고요. 모여서 모두가 다 잘해야 그것이 좋은 차가 나오는 거고요. 누구 하나 잘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스포츠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것을 혼자서 책임지고 드라이빙하는 드라이버가 실수 한 번 하면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이버의 책임감이 막중하죠. F1에서 되게 중요한 팀워크가 위스키 만드는데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약 150명의 장인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스키를 만들고요. 마지막에 최종 병입하는 검수는 글렌피딕의 몰트마스터 브란키스만이 직접 다 테이스팅을 해보고 최종 결정한 후에 위스키 병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명만 잘한다고 뛰어난 위스키를 마시는 위스키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F1 머신 같은 경우는 0.01초 짧은 시간 이내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을 다 집약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요.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공기 역학으로 수십억을 들인 업데이트 파츠가 하나 나와서 만약에 랩타임을 0.001초 당겼으면 성공입니다. 0.001초요? 같은 시간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서 1000분의 1초가 거의 똑같이 들어간다는 게 신기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이게 서로 다른 차들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걸 10,000분의 1초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기록 단위 자체를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위스키 증류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자재 실어난 트럭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트럭들의 일부를 바이오 디젤을 활용해서 운행하게끔 만드는 거죠. 트렌드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네요. F1도 지금 연료를 바이오 퓨얼로 바꾸고 있거든요. 오, 그런 트렌드가 네. 있었나요? 내년도부터는 바이오 퓨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F1과 위스키가 되게 공통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요, 글렌피딕이 또 한 번의 혁신을요, F1 팀과 이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틴 마틴 포뮬러 1 팀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Timeless Apart, Iconic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요, 세계를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두 개의 브랜드가요, 함께 이렇게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영국 에스턴 힐에서 시작한 에스턴 마틴과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더프타운에서 시작된 글렌피딕이요. 서로 100년이 넘는 아주 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 두 브랜드의 브리티시 럭셔리 아이콘으로서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양보다 질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두 브랜드가 함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스턴 마틴 F1 팀은 최근에 혁신을 이루고 있죠. F1에 복귀한 이후에 전통, 과거, 역사의 브랜드지만 지금의 F1 팀 에스턴 마틴은 가장 최신식의 설비, 가장 최신식의 기술들, F1 팀 중에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팀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통과 최신 설비 기술의 만남. 근데 그러면 해설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영국이 모터스포츠로 유명한 나라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아직도 영국 브랜드들이 많이 남아 있나요? 역사로만 보면은 영국이 F1의 거의 절반 이상이기도 하고 모터스포츠 전체에서도 영국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대단하고요. 모터스포츠 분야에서는 영국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도 브랜드들은 다들 다른 나라들에 인수되거나 합병되거나 팔리면서 영국 자체를 상징하는 팀이 몇 남아있지 않고요. 특히 최상위 모터스포츠 브랜드들에서는 영국을 상징하는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이라는 초록색을 요즘 잘 사용을 안 해요. F1에도 초록색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 바로 에스턴 마틴이었고요. 몇 년 전에 돌아왔을 때 영국 사람들 중에 흥분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 팀이 내년부터 또 챔피언십에 도전하면 더더욱 열광할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글렌피딕이 에스턴 마틴 F1 팀과 함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렌피딕이라는 브랜드랑 이제 공식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뭔가 더 뜻깊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저의 개인적인 취향까지 더해져가지고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윌리엄 그랜트의 CEO신 소렌 대표님은요, 글렌피딕이 위스키 제조 유산하고요, 에스턴 마틴이 모터스포츠에서 그 상징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개의 브랜드가 만나서요, 아마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아주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요, 또 전 세계 고객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요, 또 헌신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산을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적으로요, 위스키 또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두 개의 브랜드가요, 함께하는 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협업이네요. 또 제가 언뜻 듣기로요, F1 스폰서십이 되게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략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단순하게 당장 돈을 얼마를 벌어보겠다, 아니면 이 홍보 효과를 얻어보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스폰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스폰서
스폰서십 계약이 되거든요. 올해 뭐 얼마 투자하고 1년 동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 별로 추천하고 싶은 광고 분야는 아니에요. F1의 홍보를 한다는 의미는 좀 더 길게 봐야 됩니다. F1 자체가 전통과 혁신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고 긴 역사를 바탕에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10년, 20년 이상을 보는 홍보가 들어오는 것이 F1이고요. 여기 F1에 투자를 한다는 건 내가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쓰겠다 이런 회사가 아니고 먼 미래 가치 투자를 하는 회사다 라는 이미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고, 큰 회사들이 당장은 뭐 들어오는 돈이 없더라도 F1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가치로서 환산을 하겠다라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렌피딕이요. 에스턴 마틴 F1 팀과 함께하는 스폰서십, 함께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앞에 놓인 이 위스키입니다. 아, 빨리 마셔보고 싶네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 에스턴 마틴 F1 팀의 핵심 색상을 잘 녹여냈고요. 안에 담긴 원액하고 한번 색상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깊은 색깔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숙성이 잘 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요. 16년 제품이고요. 재밌게도 이 원액은 저희가 세 가지 타입의 원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배럴, 와인 캐스크, 그 다음에 뉴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 그리고 세컨 필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 세 가지 캐스크의 원액을 저희가 메이링해서 만들었습니다. 풍부하고요. 달콤한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 들어온 신제품이잖아요. 아직까지 에스턴 마틴 F1 리미티드 에디션을 테이스팅해 본 분이 국내에는 저 회사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또. 자, 그럼 테이스팅 한번 해보실까요? 아, 네, 기대되네요. 네. 사심을 담아서 듬뿍. 처음에 한번 빛깔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향도 한번 맡아보시고요. 위스키 향술이어서 향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향을 맡으실 때 입을 살짝만 벌리고 가볍게 향을 맡으세요. 공기가 코와 입으로 나눠서 들어가서요. 코에 과한 힘이 걸리지가 않아요. 좀 알코올의 자극이 적게 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잔을 잡고요. 가볍게 흔들어 보시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연의 향기, 이게 아마 이게 캐스크에서 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그 나무 향기도 좀 많이 맞아요. 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 수송되다 보니까요. 그런 오크에서 오는 나무 가진 향기가 배어들 수밖에 없죠. 마셔보실 때도 처음에는 입술만 살짝 적셔줍니다. 그러면 짜릿짜릿한 알코올 자극이 입안에 쭉 퍼지기 시작해요. 기다려주시면 입에 있는 미각세포들이 이 알코올의 높은 도수에 적응을 하는 거죠. 시간을 조금 두신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먹으면서요. 입안 전체 골고루 쭉 퍼뜨리시고요. 자연스럽게 삼키시고 피니쉬 맛을 느끼시면 이게 위스키를 테이스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마시면서 여러 가지 느껴본 것으로는 너무 황홀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달콤하죠. 그쵸? 마치 메이플 시럽이나 아니면 꿀에 졸인 생강 같은 그런 달콤한 맛이 위주로 나오고요. 약간 안주로 크림을 먹었다는 느낌, 살짝 그런 맞습니다. 느낌 없지 않아 있어요. 디저트류하고 페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술이 무조건 달콤하게만 하면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뒤쪽에 마치 F1 자동차처럼 튀고 올라오는 스파이시함이 있어서 달콤한 맛을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스키가 아닌 것 같이 쑥 넘어갔는데 이제 밑에 들어가서는 속에서 이제 시동이 이제 걸리고 엔진이 힘을 뽑아내는 게 쭉 올라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좋네요. 그런데 이거를 맛을 느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내가 품이 있어진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드네요. 그 맛을 보셨으니까 제가 스코틀랜드식 건배사로 건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건배할 때는요 슬란지바라고 합니다. 슬란지바 뜻은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하나 둘 셋 슬란지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가 F1 자동차와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오신 소감 좀 어떠셨어요? 섭외를 받았을 때부터 에스턴 마틴과 글렌피딕이라는 저에게는 호감 브랜드 두 개가 파트너를 맺었다는 게 이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해서 기쁘게 달려 나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마셨던 글렌피딕과도 또 다른 분위기, 새로운 맛도 저희가 지금 시음을 할 수 있었고, 브랜드에 대한 전통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들었고요. 저도 해설위원님 덕분에 잘 몰랐던, 그냥 어렴풋이 않았던 F1에서 많이 알 수가 있었고요. 팀 스포츠라는 거,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추구한다는 거, 역시 두 브랜드가 함께하는 거 찰떡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이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저도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의 플레이 위스키는 여기에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슬란지바로 건배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 네, 슬란지바. 슬란지바.